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안 어르신들을 존경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는 집안 어르신을 응징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해 버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게 아빠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인간이에요. 일찍 은퇴하고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IMF 때 다 말아먹은 거예요. 사업만 말아먹었으면 다행이지. 아빠라는 인간이 개차반의 남봉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음식점이 있었기에 저랑 제 동생이 어려운 살림에도 어떻게든 살았는데요. 제가 중학생일 때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날도 아빠와 엄마가 또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이러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별 감흥 없이 방 안에 있었죠. 원래 싸움이 잦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살짝 연 채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짐한 거예요. 엄마에게 이혼하고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아빠가 또다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욕을 하고 돈을 빼앗아가 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밥을 차려주니까 아빠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엄마, 뭐가 예쁘다고 밥을 차려주고 있어? 허구한 날 욕하고 돈만 빼앗아가는데. 그냥 아빠랑 이혼해. 제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제가 이러니까 아빠가 밥을 먹고 있던 손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내?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네 엄마가 아빠한테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가 뻔뻔하게 이러길래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아빠한테 맞섰는데요.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해? 맨날 싸우고 돈 빼앗아가고 엄마 힘들게 해놓고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 아빠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 그냥 나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제가 이러니까 아빠가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이쯤 되면 엄마도 이혼을 결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엄마가 이혼을 했다는 말을 안 꺼내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엄마, 아빠랑 이혼 안 할 거야? 돈도 엄마가 다 벌고 있어서 이제 아빠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사는 거야? 엄마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슬퍼 보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시집장가 다 가면 그때 이혼할게. 지금은 너희가 먼저야. 괜히 나 편하자고 이혼해서 너희 앞길 막으면 안 돼. 이런 엄마가 이해가 안 갔지만 제 동생 놈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순간 제 동생이 방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빠 좀 설득해서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돼? 내 반에 편모가정인 애가 있는데 걔가 엄청 괴롭힘 당하고 있어. 누나는 편모가정이면 애들이 얼마나 괴롭힘 당하는지 몰라. 괜히 엄마가 이혼했다가 나도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동생 놈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갔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뭐라 했는데 동생 놈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 뒤로 엄마가 자식들이 결혼할 때 흠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동생 놈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그 뒤로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사셨는데요. 아빠는 그렇게 집을 나갔지만 완전히 발길을 끄는 건 아니었어요. 종종 집에 찾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이나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도 그런 아빠한테 반항했지만 아빠가 억지로 돈을 빼앗고 먹을거리를 가져가는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갈 돈도 없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 아빠가 문 밖에서 난리를 쳤어요. 경찰을 부르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니 뭘 어찌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아빠에게 밥을 차려주고 마지못해 돈도 쥐어주곤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엄마는 그저 한숨만 쉬시는 거예요. 전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어요. 그 뒤로 아빠를 보는 일이 없어졌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종종 집을 찾아가 엄마 상태를 살피고 아빠하고 얼른 이혼하라고 이야기할 쯤이었어요. 그 무렵 만난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이었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도 많이 됐어요. 특히 저희 집 상황을 생각하면 더 그랬죠. 저는 솔직히 아빠를 상견례에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집을 나간 뒤로 가끔씩만 모습을 보였고 그때마다 욕을 하시고 돈을 빼앗아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 아빠를 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남편 역시 어렸을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편모 가정에서 자랐기에 아빠가 결혼식이나 상견례 자리에 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긴 건데요.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부터 어머님과 우리 엄마 사이에 묘한 기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도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 조율을 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에 아빠를 불러야겠더라. 사부인이 자꾸만 집안에 남자 어르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니? 아빠 불러다가 자리만 앉혀놓으면 별 문제 없을 거니까 딱 한 번만 부르자. 응?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근데도 엄마가 끝까지 간절하게 부탁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어머님이 아빠 없다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 그런데 굳이 아빠를 불러야 할까? 아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고 칠 수도 있는 거잖아.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경험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 너는 상견례가 처음이지만 엄마는 다 경험해봤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상황일수록 아빠가 필요해. 사부인이 너를 얕잡아 볼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교육이 아예 잘못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생각보다 편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심하니까 너네 아빠랑 같이 상견례 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불편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아빠를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니, 엄마도 알고 있잖아. 남친 가족도 편모 가정인 거. 그러니까 아빠가 굳이 안 와도 괜찮을 것 같다니까. 어머님이 행여나 뭐라 하면 내가 전부 다 쳐낼게. 제가 이랬는데도 엄마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토록 간절히 부탁하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됐는데요. 그래, 엄마 말대로 상견례 자리에 아빠 불렀어.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이 성사되면 결혼식 날에 절대로 아빠 안 부를 거야. 제가 이렇게 엄마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는 건지 몰라도 불안한 눈빛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상견례 자리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일단 우리 딸 결혼시키는 게 먼저니까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아빠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이상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이 결혼을 무사히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결국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아빠를 데리고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했거든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시모가 진짜로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얌전해진 거예요. 우리 엄마랑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시전하려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고분고분해졌어요. 사돈어른이란 존재가 좀 크긴 한가 봐요. 게다가 우리 아빠의 모양이 좀 재미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저런 망나니 같은 인간이 상견례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자리에 앉혀놨더니 의외로 무게를 좀 잡더라고요. 물론 아빠를 다시 보게 된 건 아니고 처자식을 불행하게 만든 망나니 남봉꾼에게 남은 일말의 양심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잘 마친 다음에 결혼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일이 잘 끝났으니 아빠를 놔두고 엄마를 얼른 데리고 왔죠.
엄마랑 같이 집에 가면서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해뒀어요. 엄마 말대로 해서 결혼식 하게 됐으니까 결혼식 날 아빠 부르지 마. 내가 어머님한테는 잘 말해놔서 결혼식에 문제 없게 할게. 제가 하도 단호하게 그러니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리 싫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색을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 결혼식 날에는 그이 부르지 말아라. 결혼 확정 났으니 이제 별 문제 없겠지. 사부인한테는 잘 말해놔야 한다. 엄마한테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신부 측 혼주가 결혼식에 안 온다는 사실은 식전에 사돈들분에게 말씀은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일주일 전쯤 시댁에 가서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뵌 아버지, 사실 저희 돈 빼앗고 막말해서 저희랑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예요. 저한테는 너무 불편한 아버지라 결혼식에는 초대하지 않고 싶어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빠도 당연히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 말한 상태라서 숨기고 인사드리러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연애했을 때 아빠가 너무 인생의 걸림돌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게 됐으니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당신 또 장인어른 때문에 요즘 얼굴 표정이 그런 거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집도 편모 가정이잖아. 우리 엄마가 또 집안 어르신 한 분 안 계신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니야. 남편이 시모를 워낙 좋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럼 상견례 자리에는 왜 데리고 온 거야? 나 기죽이려고 그런 거냐? 같은 편모 가정이라고 우리가 같은 건 줄 알아? 내 남편은 무려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공무원이었다고. 그딴 망나니 같은 인간이랑은 차원이 다른 양반이었는데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유세를 떨려고 해? 이렇게 막 씩씩거리셔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리 소리치면서 말리는 거예요.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데?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말하면서 파혼시킬 분위기 만들고 결혼식 날에도 깽판 칠 것 같이 굴면 엄마 아예 안 부를 거야?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남편이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남편한테 깨갱해서는 우리 보고 예정대로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랑 남편이 물을 생각이 없었기에 식을 무사히 올렸는데요. 그 후에 시모가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엄마 가게 일 좀 도와주려고 갔는데 시모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전 시모 보자마자 인사했는데 시모가 저를 개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계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엄마, 어머님 돈 내고 갔어? 너무 자연스럽게 계산도 안 하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한다고 이 돈도 안 주고 간 거야? 아님 미리 돈 내신 건가? 제가 이러면서 시모가 먹은 걸 대충 보고 8,000원짜리 아니냐고 물어봤죠. 거기서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사부인이 맨날 내 식당으로 와서 밥 얻어먹고 계산도 안 하고 가. 내가 처음엔 주지 말라고 사양했더니 이제는 묻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 아니, 갑질할 거면 저한테 하면 되는 걸 왜 엄마한테 하냐고요. 제가 그거 듣고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식당에서 밥을 드셨으면 돈을 내고 가셔야죠. 왜 안 내고 가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설마 아버지랑 대면대면한 사이라니까 이러시는 거냐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이렇게 악을 지르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사부인이 내가 밥값 안 내고 가서 불만이래? 뭐 그런 뻔뻔한 것이 어딨어? 딸 자식 잘못 키웠으면 원래 부모가 혼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따지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밥을 안 줘야지. 아님 나한테 전화를 주던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러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공짜로 밥을 줬냐고 캐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됐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말하면 싸움 일어나잖니. 네 입장도 난처해지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조용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냥 사부인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밥 정도야 그냥 줄 수 있어. 답답해. 엄마가 원래 안 이랬는데 개차반 아빠랑 살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팍을 팍팍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오시면 돈을 받던가 밥을 주지 말던가 둘 중 하나만 해.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꼭 나한테 전화하고. 제가 이러면서 왜 이렇게 변했냐고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다음부터는 절대 안 줄 테니까 화내지 말아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 행여나 우리 딸 미움받는다. 엄마가 이러는데 또 시모한테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시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 다음부턴 엄마 가게에서 밥 드실 거면 돈 내세요. 저희 엄마 식당이 비싼 편도 아닌데 왜 안 내고 가시는데요? 다음에도 돈 안 내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올 거예요. 시모가 분명히 봤을 텐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전화하기도 싫어서 그날 일은 이렇게만 끝냈는데요. 그 와중에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게 됐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따라 회의실로 갔는데 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윤 씨, 회사에서 석박사 과정을 지원해주는 내부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위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계약을 맺어야 해요. 지윤 씨가 석박사 따면 회사가 투자한 교육 비용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갑자기 석박사라니 결혼도 이제 막 한 사람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난감해하면서 대답했는데요. 부장님, 정말 좋은 제안인 거 알지만 저 이제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아직 신혼인데 저 혼자 외국 가서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지윤 씨도 이제 새 가정을 꾸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지윤 씨를 중요한 인재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번 다녀오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장님이 이러시니까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좋은 기회였지만 일보다는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부장님,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자녀 계획도 있고 남편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회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을 때 이제 갓 결혼했기에 거절했었어요. 부장님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윤 씨가 가면 딱인데 아깝네요. 지윤 씨 말대로 지금 당장은 무리일 수도 있겠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얘기해줘요. 그렇게 그 제안을 거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의외의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회사 메신저로 저한테 이런 연락을 했었거든요. 부장님이 방금 전에 부르셔서 가봤는데 주재원 발령을 받았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너랑 떨어져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부서가 달라서 일하는 분야도 조금 달랐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다니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남편 커리어에 좋은 기회라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부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장님을 따라 또 회의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호창 씨가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거 다 들었어요. 영업부 상황을 대충 들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호창 씨랑 같이 외국 가서 석박사 따고 와요. 호창 씨 벌이도 있을 테고 회사에서 지윤 씨한테 지원도 조금 해줄 거예요. 회사에서 괜히 이런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윤 씨랑 호창 씨가 회사 에이스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이러셔서 남편이랑 협의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에게 회사 메신저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상의해봤어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해외 가서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주재원, 저는 내부 학위 프로그램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께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결심을 알렸는데요. 부장님,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요. 남편도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고 싶어 해서 저도 석박사 과정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내부 학위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부장님이 결정 잘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해외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절차를 밟아준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로 가서 남편한테 회사 메신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보, 나도 회사에서 지원받아 외국으로 가게 됐어. 당신도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열심히 일해보자.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바로 주재원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저는 친정엄마께, 남편은 시모께 해외 가서 살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저는 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게 됐어요. 박사까지 해야 해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엄마한테 다 말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을 해외까지 보내게 됐는데 맨몸으로 보낼 순 없다. 딸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거든? 그 돈을 보태줄게.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타국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전 엄마한테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가 기어코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 모이는 데까지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가끔씩 엄마 가게를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돈 뜯어가곤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상견례한 후에도 엄마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뜯어갔대요. 첫째 결혼할 때 쓴다고 돈 모아놓은 거 다 알거든? 좋게 말할 때 내놔. 생활비 없으니까 안 주면 첫째 딸 결혼식 어떻게든 찾아가서 깽판 치고 축의금 챙겨갈 거야. 아빠가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제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마련했던 돈 일부를 줄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이유로 엄마가 저를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한이 되었다면서 좋은 가전제품 사주려고 모아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가 제가 받아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거 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번엔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한테 들었다. 무슨 석박사를 외국 가서 따려고 하냐? 우리 아들 개고생할 건 생각도 안 하니? 해외 살 돈은 있기는 해? 괜히 설치지 말고 한국에 있어라. 시모가 이러시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회사에서 저한테 직접 제안한 거라 지원은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보태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결혼 자금을 본인보다 부족하게 마련해줬을 때는 엄청 무시했었거든요. 전 시모가 자기는 보태줄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며칠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돈 줄 테니까 가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 글쎄 엄마가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셨어요. 돈귀신 아빠가 와서는 순식간에 통장 뺏어서 날랐어. 그 인간이 밥 얻어먹으러 왔다가 꼭꼭 숨겨뒀던 통장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내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들고 가버렸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먼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왜 아빠한테 뺏겨? 경찰에 신고해야지.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데? 지금 당장 신고해. 112에 눌러서 신고하라고. 그런데 엄마는 이미 아빠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그런지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엄마가 이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유학길에 올라버렸어요. 짐을 싸들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내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했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중간다리 역할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 들렸거든요.
시모가 글쎄 이런 식으로 저랑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라고 하니까 사부인이 지원해준다고 유세를 떨더라. 사부인이 진짜로 주디? 얼마나 받았냐? 어머님이 이러니까 남편이 제 눈치를 힐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네, 어머님. 사정이 생겨서 저희 엄마가 돈을 못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왜 궁금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 도와주시게요? 시모에게 엄마가 도와주려던 금액만큼만 보내달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댔는데요. 근데 시모가 허 하고 크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애초부터 없는 돈이었지? 네 엄마가 거짓말 쳤구만 뭐. 아님,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괜히 나 기죽이려고? 어머님이 자격지심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뚝 부러지게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렸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 못 하셨어요? 돈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주셨다고요. 딱 그렇게만 알아들으셔야지 무슨 사족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께 제발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어휴 건방진 것. 아들이랑 전화통화하는데 끼지 말아라. 아들 바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남편 바꿔줬는데요. 남편이 그런 시모한테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엄마, 또 왜 그래? 적당히 좀 해.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 가만 보면 엄마가 시비 걸고 싸움 걸고 있어. 아, 됐어. 엄마랑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남편이 이렇게 시모를 혼내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마냥 시모 편만 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타국 생활을 하게 된 뒤로 엄마하고는 서먹서먹해져서 가끔 연락만 하고 지냈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밉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이제 K장녀 역할하는 거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유아기 돌파구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엄마랑 좀 시간을 갖고 엄마도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 같아서 이 계기를 잘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편이 있지만 엄마하고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아파보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코시국 때문에 함부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갈 수 있을 때는 학기 중이고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년이 흐른 뒤에 학위를 무사히 따면서 겨우겨우 귀국할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엄마 가게로 갔죠. 서프라이즈 하려고 연락도 안 하고 남편 차를 타고 갔는데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남편은 주차하러 가고 저 먼저 엄마 가게로 아이같이 뛰어갔어요. 그런데 카운터에 시모가 마치 주인처럼 아주 고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카운터 자리에 앉아 계셔서 놀랐어요. 저 사실 저 5년 만에 학위 따서 한국 왔거든요. 어머님 저희 엄마 일 도와주고 계셨어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 태도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시모 얼굴 표정이 난감한 것처럼 골치 아파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 아유 뭐야 이게 누구야?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 못 알아볼 뻔했어. 얘는 한국 왔으면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오니? 그리고 나 지금 니네 엄마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이러셨지만 일단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요? 저희 엄마는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어머님도 계셨으니 가게 쉬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랬는데 시모가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주방 쪽으로 눈짓을 하시면서 이러셨어요. 니네 엄마 보러 왔다 이거지? 니네 엄마가 어디 있겠니? 저기 있겠지. 커피 타느라 바쁠 텐데 한번 가봐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초라한 차림을 한 채 커피를 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절 보고 당황스러워했어요. 그 순간 시모가 엄마 손에 있던 커피를 샥 낚아채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못 들었니? 이 가게 이제 내 가게야. 네 엄마는 여기서 일하는 주방 이모고. 아유, 커피 맛이 영 엉망이네. 이거 다시 타와. 시모가 이러니까 또 엄마가 순순히 커피잔을 받아들고 다시 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 엄마 가게잖아. 손님 받을 시간도 부족한데 왜 어머님 커피를 타주고 있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이렇게 캐물으니까 엄마가 대답을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얼른 말해보라고 독촉을 하니까 엄마 입에서 경악할 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한테 네 유학 자금을 뺏긴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그 돈을 빨리 다시 구해야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야 네가 사부인한테 구박을 안 당하니까 열심히 식당 일을 했어. 그러다 엄마 가게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는 거 있지. 그것 때문에 엄마가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엄마가 이러면서 엄마 가게에 자주 오던 시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이 엄마에게 사정을 다 듣게 되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펀드를 소개해줬대요. 저도 들고 있는 상품인데 수익이 확실해요. 제가 펀드로 얼마나 벌었는지 통장 내역도 보여줄게요. 가입비가 있긴 한데 가입비는 제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펀드 들 돈은 어차피 대출 받으실 생각 아니었어요? 가게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펀드 드세요. 그래서 엄마가 간단한 차용증을 쓰고 시모한테 돈을 빌려서 가입한 다음에 가게 담보 대출을 받아서 펀드를 들었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망한 거예요. 그 뒤에 시모가 자기 잘못 아니라는 듯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음 이렇게 돈 안 잃었죠. 펀드 잘못했다가 한 번에 전 재산을 잃었는데 애들 부끄럽지 않아요? 가게는 제가 유지하게끔 해줄게요. 대신 저렴하게 가게 넘기고 사부인은 주방이모로 일하세요. 제가 카운터 볼게요. 엄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격분하고 말았는데요. 엄마 바보야? 그걸 믿었어? 펀드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니까 쪼르르 가서 해버리면 어떡해? 이거 사기잖아. 도대체 어머님 어디를 믿고 그런 거냐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니? 얘, 나도 당한 거야. 나도 들었던 상품이라고. 나는 그거 권유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다 사돈이 알아서 하신 거라고. 시모가 이러니까 엄마가 고개를 떨군 채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울음을 그친 다음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 네 유학자금 마련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너한테 면목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 둘째한테는 더더욱 말도 못하고 있었어. 갑자기 월세가 올라서 너무 막막한 와중에 사부인이 직접 본인이 받았던 수익까지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의심을 안 했고 설마 자기 아들 장모님한테 허튼 수작이라도 할까 싶었어.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시모가 기인이란 생각까지 들더라.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속이 터졌죠. 시모가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게 100% 확실해져서 어머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시면 안 되죠. 들었던 상품이라고 당한 거라고 우기셔도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이러고 나서 고소하겠다, 연을 끊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마시던 커피를 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갔나? 며느리가 시모를 사기꾼 취급하네? 그동안 거의 연락 한 번 없더니 오랜만에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너같이 대바라진 년은 처음 봤다. 시모가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종이컵을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받아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어머님 싫어하면서 계속 연락드리고 그랬는데 끝까지 구라치실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왜 그랬는지부터 똑바로 말씀해보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사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그때 시모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보고 또라이 같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팍 하고 들렸어요. 엄마! 미쳤어? 돌았냐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전부 다 들어버렸고 봐버렸으니까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주차하고 왔다가 이 상황을 다 듣고 보게 됐나 봐요.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시모한테 막 뭐라 하니까 어머님이 크게 당황했어요. 근데 남편이 시모한테 이러는 거 있죠? 엄마, 아직도 그러고 살아? 내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나 몰래 이런 짓 저지르고 있는 거 알고도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그때부터 제가 몰랐던 진실을 술술 이야기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기를 쳐왔어. 나는 엄마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그동안 모른 척 해왔거든? 대신 한 번만 더 사기치면 자식이고 뭐고 손절할 거라고 했더니 조용해진 줄 알았는데 외국 나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 시모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니 남편의 설명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때 저랑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사죄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고 장모님 가게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어머님이 돈을 돌려주실 것 같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가 멀리 놔둔 가방을 낚아채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시모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쫓아갔지만 남편을 놓쳤어요. 시모가 이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길래 일이 어떻게 되려나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한테 몇 번 전화를 해보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을 찾으러 내 집으로 가보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거기 엄마 없지? 내가 엄마한테는 엄마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장모님이랑 같이 우리 신혼집으로 와. 엄마 몰래 은밀하게 만나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저희가 가자마자 남편이 소송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펀드 때문에 받은 문자 내역, 서류를 남편이 전부 다 긁어 모았죠. 모든 서류에는 남편이 알고 있는 시모와 동업하는 사기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펀드 때문에 받은 문자 내역에는 안전한 투자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투자금을 조속히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압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럴듯한 회사 명의를 사용하면서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브로셔와 계약서를 제시했더라고요. 서류에는 가짜 투자 계약서, 수익 보장 약속서가 있어서 엄마가 믿었던 거예요. 이 서류들로 투자금을 받아낸 뒤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걸 남편이랑 제가 전부 다 알아냈는데요.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시모가 전문 사기꾼답게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 남들이 다 쓰는 어플이 아니라 추적하기 힘든 어플을 쓰고 있었어요. 그 어플로 연락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웹 방화벽이 아무리 좋아봤자 폰을 아예 빼앗아가면 끝인 거 아닌가요? 남편은 시모가 행여나 또 사기치고 다닐까봐 시모가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비밀번호가 뭔지 봤대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 핸드폰을 가져와서 잠금 장치를 한 방에 풀어낸 다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증거를 다 모은 뒤에 시모한테 전화해서 남편이랑 같이 고소 준비가 끝났다고 했어요. 시모가 잡혀가게 생겼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사정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다 이렇게 해서 너 키운 거야. 네가 어렸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놓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시모가 이러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어머님 팔을 뿌리쳤어요. 남편이 막 꺼지라고 뭐라 하니까 시모가 이번엔 저랑 엄마한테 기어오는 거예요. 시모가 엎드린 채로 싹싹 빌면서 이랬어요. 며느라, 제발 봐줘. 사부인, 제가 순간 미쳤었던 것 같아요. 돈은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걸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시모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외면했죠. 남편이 그런 시모를 고소할 거라고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실제로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서 상담을 해보고 진행한 건데요. 그날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쭉 듣고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살펴본 뒤에 이러더라고요. 김정숙 씨가 의뢰인분 시어머니이시라고요? 김정숙 씨랑 동업자가 아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녀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금전적 피해가 밝혀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김정숙 씨랑 동업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거고요. 게다가 남편분이 제공한 증거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봅시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길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어요. 사기당한 금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도 해버렸죠. 형사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확정됐는데 시모랑 동업자가 감형하려고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으로 피해 금액을 회복했었는데요. 이 뒤에 엄마가 가게를 다시 되찾아서 전처럼 장사를 하게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시모한테 천벌을 받게 하고 난 뒤 바로 아빠와 엄마를 이혼시켰죠. 아빠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한 거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놈이랑 같이 법원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동생놈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저지른 짓을 전부 다 말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철이 들었는지 동생놈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아빠랑 화해하라고 했던 것 같아. 저런 사람이랑 계속 만나주지 말고 제발 이혼한 다음에 꼭 손절해. 동생이 이러니까 엄마가 꼭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혼 소송 때 제가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요. 아빠로부터 30년 넘게 받아온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세뇌가 얼마나 엄마를 소극적이고 작게 만들었는지 제가 전부 다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 입금 내역까지 전부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됐죠. 제가 증인을 선 것도 모자라 아빠가 엄마한테 돈을 빼앗고 막말하던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제가 접근금지 신청도 해놔서 아빠가 엄마를 찾아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완벽하게 이혼하던 날 법원에서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엄청 후련하고 개운해 보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후련하지. 그동안 얼마나 이 연을 끊어내고 싶었는지 아니? 맨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 이제까지 의미 없던 책임, 남편, 애들 아버지라는 것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막상 이렇게 이혼을 해보니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눈에 띄게 밝아지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모나 아빠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슬리는 인간들을 다 치워버려서 스트레스가 싹 다 없어졌는데요. 근데 시모가 깜빵에 가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우편함에 시모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발견하고 나니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몰라요. 그 봉투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들아, 여기는 영치금이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더라. 영치금 좀 보내줄 수 있니? 많이는 안 바란다. 조금만 보내줘도 고마울 것 같아. 내가 한 짓 전부 다 뉘우치고 매일 밤 며느리랑 사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발 도와주렴. 시모가 이런 식으로 구걸을 하고 있길래 제가 친히 답장을 써줬어요. 사기꾼한테 보내줄 돈 없으니까 꺼지라고 딱 한 줄 쓴 거죠. 그 뒤에 시모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시모가 이렇게 써서 보낸 걸 보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출소하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영치금 좀 보내줘라. 영치금 없으니 배도 너무 고프고 힘들어. 게다가 영치금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줘라. 시모가 이렇게 징징대는 편지를 보냈길래 찢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으로 일하게 됐는데요. 엄마 가게는 제가 종종 찾아가서 일손도 도와주다가 최근엔 제가 더 넓고 좋은 가게로 옮겨드렸어요. 새 가게로 가서 짐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전 남편이
위자료도 내고 돈 나올 구석도 사라지니까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대. 나한테 전화해서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 우리가 접근금지 신청을 할 때 깜빡하고 전화나 문자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튼 아빠가 싹싹 빌면서 이런 개소리를 짓거렸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 요즘 계속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게. 연애했을 때보다 더 잘해줄게. 아빠가 이때 징그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그런 가증스러운 짓거리에 넘어가지 않고 이랬대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다시 만나겠어? 난 이제 당신 이름만 봐도 지긋지긋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으니까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퍼부은 다음에 아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번호를 왜 차단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전부터 너네 아빠 연락처를 차단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고 싶어서 차단하지 않았어. 뒤늦게 사과도 받고 그놈한테서 벗어나게 돼서 기쁘네. 엄마가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 엄마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 살자. 내가 이제부터 엄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며 눈물을 찔끔 흘리셨는데요. 실제로 그 뒤로 별탈 없이 엄마는 장사 잘하고 있고 저랑 남편은 회사 일 잘하면서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깨진 화분을 붙여봐야 이어붙인 자국까지 없앨 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처럼 신뢰가 깨진 가족이 있다면 지체 없이 손절하시길 바랄게요.